수학력 시험을 마치고 강릉으로 체험학습을 떠났던 고등학생 10명이 펜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을 입은 학생 7명은 병원에서 밤새 산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이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지자 야당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며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올리지 말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합니다.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서 한 곳씩이 선정될 것이란 전망 속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 영상권을 유지하겠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3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정직 3명에 나머지는 감봉 등을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수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수능을 마친 남학생 10명이 강릉의 펜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강원도 강릉시 저동에 있는 펜션에서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주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으며 여기저기에 구토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펜션 1, 2층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점으로 미뤄 학생들이 가스에 중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학생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고압 산소 치료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설이 부족해 일부 학생들은 병원을 찾아 옮겨가야 했습니다. 아들의 여행을 막지 못한 부모는 충격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직후 학생들이 옮겨진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이 매 순간 분초를 다투며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은 학생들은 일반 산소 치료와 고압 산소 치료를 번갈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압 산소 치료 시설인 감압용 챔버가 부족하다 보니 5명 환자가 2차례에 걸쳐 번갈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나마 학생 2명은 치료 시설이 없어 헬기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졌습니다. 주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압 산소 치료는 압력을 높여 산소 공급을 극대화하는 치료법. 치료를 받은 학생들은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의식이 조금 호전이 전반적으로 다 되는 상태이긴 하지만 저희가 산소를 3-4시간 정도 100% 산소를 공급했음에도 아직 대화라든지 이런 게 힘든 상태거든요. 콩팥 기능이 일부 안 좋아진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압 치료하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찰할 예정입니다.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달려온 부모는 충격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긴 입시 터널을 지나고 대입 결과가 나오기 전 선택한 아들의 여행. 하지만 미리 막지 못해 억장이 무너집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한번 그냥 바람 쐬고 올게요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딱 보고 떴는데 10명의 강릉이라고 해서 순간 다리가 힘 빠져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강릉 현장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가진 정부 각 부처는 이번에도 뒷북 대책을 내놨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반복된 숙박시설 참사였지만 장례 지원이나 농어촌 민박 현장 조사 등이 첫날 나온 대책의 전부였습니다. 학생들은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하루 2차례 이상 고압 산소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유가족과 논의한 뒤 합동 분향소 설치나 시신 부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정부는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어젯밤 9시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경찰청과 소방청, 강릉시,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의료 지원과 장례 지원 그리고 임시 합동 분향소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고3 학생들은 현장 체험학습 기간에 강릉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학생들이 다녔던 서울 대성고는 오늘부터 3일 동안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김대건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상대책반이 꾸려진 가운데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은 다급하게 강릉으로 달려갔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쪽으로 이제 가셨고요. 상황 파악 때문에 가셨고 출발하셨고요. 학생들이 그 계획을 내고 이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나중에 그 보도가 나갈 겁니다. 저기 교육청에서. 아니 예, 그래서 그게 맞는. 기말고사 기간인 1, 2학년 학생들도 침통한 분위기 속에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들은 모두 같은 반은 아니어도 친한 사이였다며 성적 때문에 고민하거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시 등록 기간인 이번 주는 고3 학생들의 교회 체험활동 기간이었습니다. 농촌 체험이나 친척집 방문 등 자율적인 일정이어서 교사나 부모가 함께하진 않았습니다. 펜션 예약은 부모 동의하에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3 학생들이 개별 체험학습 기간에 참변을 당하자 서울시 교육청은 각 학교의 수능 이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대성고의 체험학습 운영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당 다학사가 나간 거는 규정을 지켰는지를 보러 나간 거겠죠. 학교가 뭐 규정 위반했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뭐 아마 파악을 할 텐데. 교육부도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경위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이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야당은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공식 언급을 자제하던 민주당은 개인 비리를 덮으려는 허위 사실일 뿐이라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린 뒤 첫 회의를 연 자유한국당. 이번 사안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총공세를 펼 채비를 마쳤습니다. 갓 취임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의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저희는 앞으로 향후 당에서 국정조사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바른미래당도 청와대를 향해 사람의 탈을 쓰고는 저지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과 동시에 사실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촉구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즉각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식 대응을 자제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꺼내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논란이 커질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의 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을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켜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첩보 생산 기술자의 농간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고용세습 국정조사, 유치원법 등 산적한 과제에 특별감찰반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어렵게 시작된 임시국회의 연말정국이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은 없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는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비위 의혹에서 다시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특감반이 지난해 12월 전직 총리 아들을 포함해 참여정부 인사의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조사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지난 정부의 민간인 사찰이나 비슷한 민간인 정보 수집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다시 공개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며 왜 민간인 사찰이 아닌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하였습니다. 둘째,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당시 반부패 비서관실이 가상화폐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 국민 피해를 막았던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 비위 첩보 모두 그때 김 수사관이 임의로 수집했던 것이고 업무 범위 바뀌라 특감반장 등의 수정을 거쳐 폐기했다는 설명입니다.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금지시킨 점을 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을 김 수사관 개인이 기존 관행을 답습하다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지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골프 접대 의혹이 제기된 관련 골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어제 김 수사관이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7,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특감반원들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KT의 대관 업무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려선 안 된다며 동결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주가가 하락하자 월가도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 김영수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금리를 올리지 말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연준이 또 실수하기 전에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을 읽어보라며 지금도 시장 유동성이 부족한데 더 부족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없는 통계 숫자만 들여다보지 말고 시장을 피부로 느끼라며 긴축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달러가 강세고 실질 인플레이션도 없는데 연준이 또 금리를 올리려 한다며 동결을 압박했습니다. 연일 주가가 하락하며 월가도 금리 동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을 볼 때 지금은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도 미국 경기 침체에 대비해 금리를 계속 인상하다 지금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월가의 압박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한 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배경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정부가 오늘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를 확정해서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 등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과 지정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오늘 오전 11시 관련 내용을 발표합니다. 서울시도 국토부와 함께 유휴용지를 활용한 택지 개발 계획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서 한 곳씩 미니 신도시급 택지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김포와 파주, 화성, 평택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함께 발표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뿐 아니라 간선급행버스 체계 BRT 등 교통 연계막 확충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에버랜드 노조화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노동조합법 위반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강 부사장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강 부사장이 2011년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 등이 삼성노조를 설립하자 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한미 양국은 비핵화와 남북 협력 사업 문제 등을 두루 논의하면서 교착 국면 돌파구 마련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서울을 찾아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납니다. 지난달 20일 워싱턴에서 회동한 지 꼭 한 달 만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 수석대표 협의 이튿날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관계를 논의하는 실무협의체인 워킹그룹 2차 회의도 가집니다.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방안은 한미의 공동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워킹그룹에서는 남북협력 사업을 포함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에 대한 제재 면제 문제도 협의할 전망입니다. 착공식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행사를 위한 대북 물자 반입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초 북미 고위급 회담의 재개와 2차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끌어내기 위한 한미 간 조율이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10년 만에 북한 지역으로 들어갔던 우리 열차가 돌아왔습니다. 대북 제재로 당장 철도 협력이 속도를 내긴 어렵지만 두만강 지역 철길을 처음으로 둘러보면서 한반도 종단 철도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눈 덮인 함경북도 명천 인근 철길을 남북 공동조사단이 함께 걷습니다. 평소 개방되지 않는 두만강 철교지만 남북 조사단에겐 특별히 허락됐습니다. 처음으로 두만강 다리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대륙을 향한 한반도 철도의 꿈을 꾸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공동조사단을 태우고 북한으로 떠났던 우리 열차까지 귀환하면서 공동조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6세 동안 북한 경의선과 동해선 1200km 구간에 있는 기차역과 다리, 터널을 둘러봤습니다. 입구 안쪽까지 눈이 쌓인 함경남도 단천 인근의 풍예터널. 터널은 북한말로 차굴이라 하는데 북한에서 가장 긴 4,500여 미터 광주령 터널도 조명시설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북러 접경지역 54km 구간은 러시아와의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해 궤도를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정작 국내용인 표준궤는 녹이 슬었지만 북러 간 궤도는 빈번히 이용된 듯 말끔합니다. 경의선의 경우 잘 쓰지 않는 개성에서 사리원 구간은 시속 20km 정도로 속도가 낮았고 베이징행 국제선이 다니고 있는 평양에서 신의주 구간은 시속 50에서 6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동해선의 경우 해안가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데다 터널도 많아 속도를 내긴 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만강까지는 거의 시속이 한 30km 내외예요. 물론 이제 나진이나 청진 이상을 넘어갈 때는 조금 속도가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 선로의 종단구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하고 낮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부는 대북 제재로 오는 26일 착공식 이후에도 공사를 시작하기는 어려운 만큼 당분간 공사를 위한 계획을 검토하며 북측과 사전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은 요 근래 아침 중에 가장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상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이 높고요. 13일 만에 영상권의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날이 온화하니까 미세먼지가 발생인데요. 오늘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점차 경기 북부와 충청 이남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충남과 광주, 전북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치솟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아침까지 충청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부산 15도, 대구 12도, 광주 1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주의보와 함께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작은 불도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 이후 관련 조사가 시작됐지만 당장 오늘도 일터를 지켜야 하는 노동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작업에 나서야 하는 노동자들, 이문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태안화력에는 발전기 10기가 있습니다. 김용균 씨가 사망한 90호기는 사고가 난 뒤 가동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컨베이어 벨트로 석탄을 나르는 1호기부터 8호기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희생자는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현장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일은 같은 비슷한 일이니까 현장은 달라도 그냥 나도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현장 막상 들어가게 되면 무서운 게 좀 많이 생겼죠 이제. 힘든 내색하면 걱정할까 봐 숨겼는데 작업 현장을 보고 가족이 건네는 염려 어린 시선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네가 일하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지 몰랐다고. 집에까지 오셔가지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한 하청업체 직원의 어머니는 내 새끼 죽게 놔둘 수 없다고 달려와 아들 손을 잡아 끌고 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사고가 난 90호기뿐 아니라 같은 위험에 노출된 다른 8기 설비도 즉시 가동을 멈추고 안전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컨베이어에선 반드시 설비를 멈추고 석탄을 치우도록 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묻자 현장 확인은 아직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부모가 고인이 생활하던 기숙사를 방문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아들이 없는 방 안에 부모님의 눈물이 채워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6일 고 김용균 씨가 생활하던 기숙사입니다. 방 안에 각종 취업 준비 서적이 눈에 띄고 산소가 나오는 호흡기가 옷걸이에 덩그러니 걸려 있습니다. 김 씨의 부모는 채취만 남아있는 아들의 옷을 부여잡고 또 한 번 오열했습니다. 땀을 쳐도 안 되고 손을 다 죽여도 안 되고 이 고통을 어떡하면 좋아. 네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떤 아들인데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고 김용균 씨가 적어놓은 메모도 있었습니다. 주간 근무 전날에는 알람을 2개 이상 맞춰두고 잘 때 시계 위치까지 적어놓을 만큼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주변에 말도 못한 채 힘든 일을 혼자 이겨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더 미어졌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사진 속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남아있는 고 김용균 씨. 이제 더는 함께할 수 없지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을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당정협의회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는 오늘 회의에서는 발전소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외주화 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이학재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려면 보수 대통합이 절실하고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한국당 복당을 결심했다며 한국당으로 돌아가 보수의 개혁과 통합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의 탈당과 복당으로 바른미래당의 의석수는 기존 30석에서 29석으로 줄어들게 됐고 한국당은 112석에서 113석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학재 의원의 탈당을 둘러싸고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의원이 바른미래당 몫의 정보위원장직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먹튀라며 사퇴를 요구한 건데요. 당시 상황을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양심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네, 이학재 의원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자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이 앞을 막아서면서 거세게 항의합니다. 급기야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취재진과 방원이 한데 엉키면서 회견장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의원은 결국 회견장 옆 기자실로 한동안 대피하는 웃지 못할 장면까지 연출됐는데요.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은 이 의원이 바른미래당 몫의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한 채로 탈당과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한 건 먹튀이자 배신자라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보위원장 먹튀하려고 바른미래당 왔습니까? 자한당은 지금 장문합입니까? 이건 안 돼요. 바른미래당 정보위원장 내놓고 가세요. 사퇴하세요. 하지만 이 의원은 당적을 바꿀 때 위원장직을 사퇴한 전례가 없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이상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3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만 정직 등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통진당 재판 등에 관여하거나 부적절한 문건을 작성한 점이 사유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가 청구된 판사 13명 가운데 8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정직 3명이 감봉 4명, 견책 1명으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현직 판사들입니다.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을,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박상원, 정다주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을, 김민수, 시진국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4개월과 3개월의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들이 통진당 국회의원 사건 등의 재판에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판사 모임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모 판사 등 2명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의혹 판사 13명 가운데 실제 징계는 8명에 그친 셈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판사들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가운데 이번 의결은 정치권이 준비 중인 판사 탄핵 소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전자법정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법원행정처 전산국을 압수수색하고 현직 직원 3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직원들은 법원 내부 입찰 정보를 빼돌려서 일감을 몰아주고 많게는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법원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내부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빼돌려 수백억 대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검찰은 현직 법원행정처 전산국 직원 강모 과장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지난달 법원행정처가 수사를 의뢰한 대상에 포함됐고 1명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 씨에게 전자법정 입찰 제안서와 평가서 등 내부 문건을 건네고 그 대가로 수억 대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 씨는 자신과 부인 명의 업체를 운영하며 400억 원대 입찰을 사실상 독점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남 씨가 법원행정처 직원들을 통해 자신의 업체만 가진 고성능 물품을 입찰하도록 유도하거나 지인들의 업체들을 들러리 세워 일감을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업체에 법원 내부 정보를 빼주겠다며 접근해 계약을 따내도록 한 뒤 수수료를 챙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체포된 법원행정처 직원들을 상대로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DMC 한방병원 철거 작업 중 콘크리트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철거 작업을 하던 굴착기 기사 64살 박모 씨가 운전석으로 떨어진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굴착기를 이용해 철거 작업을 벌이던 중 예기치 못한 외격 붕괴가 일어나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수학력 시험을 마치고 강릉으로 체험학습을 떠났던 고등학생 10명이 펜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을 입은 학생 7명은 병원에서 밤새 산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합니다.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서 한 곳씩이 선정될 것이란 전망 속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등 교통 개선 대책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3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정직 3명에 나머지는 감봉 등을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국민의 눈높이에선 크게 미흡하다며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것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국민 인식과 비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서 범국민적 관심사이자 또 국가 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경유차 감축과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을 포함한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9년부터 4년간 농업과 농촌에 일자리 8만 7천여 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해서 2022년까지 스마트 전문 인력 500명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서 농축산식품 산업 전반으로 스마트화를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납니다. 기획재정부는 홍 부총리가 오늘 낮 12시에 한국은행을 방문해서 이 총재와 면담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오늘 면담에서 한미 금리 격차 등 금융시장 현안과 실물 경제 상황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길 속에 뛰어들어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인에게 법무부가 영주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한 건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영주권을 손에 들고 환하게 웃는 남성. 올해 39살, 스리랑카 국적의 카타빌라 니말 씨입니다. 한때 불법 체류자였던 니말 씨는 이제 걱정 없이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6월 10일 이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경북 군이 주택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해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내 엄마 집 안에 있어 생각해 똑같아. 불할 때 집에 안에 갔어요. 무서워 생각 안 했어요. 위험해도 불할 때 기남 보고 있어 어떻게 안 돼요. 목숨을 구한 할머니와 가족,
마을 주민들은 아찔했던 순간 니말 씨의 용감한 행동을 떠올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며느님인데 불 속으로 뛰어드니까 니말 씨는 덩달아 이제 전부 노인들밖에 없어요. 제일 젊으니까 얘가 제일 먼저 따라간 거예요. 좋지요. 자 좋지요. 마을 사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주위에서. 정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해낸 공을 인정해 그를 의상자로 인정했습니다. 또 불법 체류 범칙금을 면제하고 임시비자를 발급해 국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주권까지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니말 씨는 한국에서 더 일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영주권 받을 때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가족 사람들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니말 씨는 스리랑카에서 가족을 만난 뒤 다시 한국 생활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저 기회를 준 한국 정부와 한국인에게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떤 거 다음에 일해요? 잘 생각 안 했어요. 한국 사람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내한테 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재취업한 중장년층의 3분의 2는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새로 일자리를 얻은 중장년층 70만 8천 명 가운데 67%가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40대 초반 재취업 근로자의 월급이 22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50대 초반은 213만 원, 60대 초반은 172만 원으로 나이가 올라갈수록 월급은 더 낮아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달 소형 무장 헬기 시제 1호기 조립을 마치고 출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500MD와 코브라 등 육군의 노후 공격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소형 무장 헬기는 최고 시속 324km, 최대 항공 속거리 905km이고 20mm 기관포와 공대지 유도탄인 천검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이 소형 무장 헬기는 내년 1월 지상시험과 5월 초도 비행을 거쳐서 2023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시간 강사들이 어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대학이 처우 개선은커녕 강사들의 수를 줄이려고 한다는 게 이유인데 전국 각지의 다른 대학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대에서 강의를 맡은 시간 강사들이 강단을 떠나 파업 시작을 알렸습니다.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오히려 대학은 강사 생존권을 위협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파업의 이유입니다. 자본의 논리에만 매몰된 대학본부는 부산대를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파괴 행위를 막기 위해 우리는 파업을 선언한다. 시간 강사 노조는 대학 측이 계획하고 있는 사이버 강좌 확대와 학생 졸업학점 축소 등이 시행되면 전임 교원이 아닌 강사들은 설 자리가 줄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강사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사들의 강의 시수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강의 시수가 줄어들면 강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번 학기 수업은 끝난 상황이라 강의에는 차질이 없지만 강사 노조가 성적 처리 업무는 중단하기로 해 학점 처리 행정에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강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사들의 파업에 대해 부산대는 강좌 개설 권한은 대학에 있고 강사법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산대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다른 대학들도 강사법에 대비해 시간 강사 규모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여 강사들의 파업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일본 정부가 중장기 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5년 동안 무려 274조 원을 방위비로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의 새로운 중장기 방위 정책은 군사 대국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방위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우리 돈으로 무려 274조 원 정도를 쏟아붓기로 한 겁니다. 지난 5년간 투입한 금액보다는 약 20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우리 정부 1년 전체 예산의 60%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安全保障環境の変化に応じ、真に実行
的な防衛力を構築するために防衛力の質と量、必要かつ十分に確保することといたしております。 무기 체계에서는 항공모함 도입이 가장 눈에 띕니다. 기존 호위함 이즈모를 개조해 일본 최초의 항공모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선체 길이가 248m로 미국 항공모함보다 100m 가까이 짧아 최신의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과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 18대 신규 도입, 그리고 전투기에 장착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도 결정됐습니다. 육해공뿐만 아니라 우주전에도 대비하고 사이버 공격을 방해하는 능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従来の延長線上ではない未来の礎となるべき真に必要な防衛力の姿へと 하지만 항공모함 도입이나 최신 무기 구입 등은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프로농구 선두 현대모비스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팀의 주축들이 빠졌지만 43살 맏형부터 벤치를 지키던 후보 선수까지 활약을 펼치며 13연승을 달렸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올해 나이 43살로 프로농구 최고령 선수인 문태종이 정확한 슛 감각을 뽐냅니다. 거침없는 석점포로 경기 초반 SK의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섭니다. 모처럼 선발 출전 기회를 잡은 박경상도 특유의 정확한 외곽 슛을 마음껏 꽂아 넣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쿼터에만 5개의 석점 슛을 적중한 문태종과 박경상을 앞세워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양동근이 3경기 만에 복귀하고 이대성이 여전히 결장하는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빠졌지만 문태종과 박경상이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외곽슛은 물론 골밑도 SK를 압도했습니다. 라거나와 이종현, 함지훈, 삼각편대의 월등한 높이를 앞세워 SK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40분 내내 단 한 번도 리드를 놓치지 않은 현대모비스는 여유 있게 SK를 제압하고 13연승을 달렸습니다. 21승 3패, 승률은 어느덧 9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수비가 너무 선수끼리 호흡이 잘 맞았고요. 그게 아마 경기 시작의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창원에서는 9위 DB가 LG를 꺾고 3연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외국인 선수 포스터가 신들린 듯한 슛 감각을 앞세워 27득점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유망주 기근에 시달리던 우리나라 여자 배드민턴계에 모처럼 대형 신인이 등장했습니다. 최연소로 태극마크를 단 단식 주자 안세영 선수인데요. 서봉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70cm 큰 키에 긴 팔다리가 돋보이는 균형 잡힌 체형. 고교 1학년 안세영이 멋진 수비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지난해 이맘때 대표 선발전에서 사상 최연소인 15살의 태극마크를 달면서 천재 손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안세영.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 첫날도 대학과 실업 언니들을 차례로 격파하고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연습한 대로 하니까 뭐 컨디션이며 기술 같은 거며 다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안세영은 대표팀 막내로 데뷔한 5월 세계 단체 선수권에서 강호들과 대등하게 맞서며 한국의 4강행을 도왔고 11월 아일랜드 오픈에서는 단식 우승까지 따냈습니다. 승리 후 보여주는 이른바 골반춤 세리머니로 유쾌한 신세대의 모습을 과시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나이답지 않은 성숙한 플레이로 성지연에 이어 우리나라 여자 단식 계보를 이을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력이라든지 유연성이 뛰어난 선수고요. 특히 게임 운영면이 기성 실업진 선수와 맞먹을 만큼 그런 게임 운영이 좋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상위 랭커 16명에게만 주어지는 내후년 올림픽 출전도 충분할 것이라는 주위의 평가이지만 16살 소녀의 목표는 아직 소박합니다. 저는 도쿄올림픽도 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지금
있는 시간들을 더 잘하고 싶어서. YTN 서동국입니다. 프로배구 남자부 한국전력이 개막 17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한국전력은 수원 홈경기에서 KB손해보험과 풀세트 접전을 펼친 끝에 세트스코어 3대2 승리로 16연패를 끊고 올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없는 가운데 서재덕이 30점을 기록했고 최홍석과 김인혁도 두 자릿수 득점으로 귀중한 첫 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KB손해보험은 펠리페가 32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마지막 5세트에서 범실이 속출하면서 한국전력의 첫 승 재물이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인 윤성빈이 월드컵 1, 2차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성빈은 라트비아에서 열린 1차 대회와 독일 2차 대회에서 모두 동메달을 목에 걸며 올림픽 이후 첫 시즌을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내년 3월 캐나다 휘슬러에서 개막하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윤성빈은 은퇴할 때까지 아이언맨 헬멧은 계속 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조제 모리뉴 감독이 부진한 성적과 선수단과의 불화로 새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경질됐습니다. 맨유 구단은 모리뉴 감독을 경질하고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 감독 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6년 맨유 지휘봉을 잡은 모리뉴 감독은 컵 대회와 유로파리그 우승을 지휘했지만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등 주요 대회에선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한 데다 최근엔 핵심 미드필더 폴 포그바와의 불화설이 불거지면서 지도력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맨유는 시즌 반환점을 앞둔 현재 리그 6위에 그쳐 우승권에서 멀어졌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13일 만에 기온이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상 1.4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이나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예년 기온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원래 예년 이맘때 기온은 영하 3.6도입니다. 겨울답지 않게 온화한 날씨에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이 절로 듭니다. 오늘 서쪽 지역부터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크게 치솟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 충청 이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충남과 광주 지역, 전북 지역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경북 지역은 눈이 조금 날리거나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위험도 크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엔 더 포근해집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은 11도, 광주 14도, 대구 12도, 부산은 15도, 제주도는 17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0도로 훌쩍 웃돌겠고요. 당분간 이렇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만 점점 기온이 내려갑니다. 성탄 전야부터 추워지겠고요. 성탄절도 다소 춥겠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